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G20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 소집이 됐죠. 그래서 기왕에 재무장관 회의를 격상시킨 겁니다. 정상회의로.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두 겹 필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각종 금융 규제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하나의 그 필라가 있고, 하나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실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FSB라는 걸 만들었어요. FSB는 이제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었던 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FSF는 주로 G7 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G20의 모든 국가를 다 포함시켜서 Financial Stability Board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 제정과 프로세스 관리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정하는 은행 감독 규제에 관한 거는 BCBS, 바젤에 있는 이제 BIS 밑에 있는 은행감독위원회, 그다음에 증권에 관해서는 ISCO, 보험에 관해서는 IAIS, 이런 이제 기준 제정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 제정 기구들이 각자 기준을 이제 검토하고 만들고, 또 이 조인트 포럼을 구성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이제 FSB가 이거를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서 정상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IMF하고 각국의 금융감독 기구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기준을 갖다가 이제 도입해서 반영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여부를 IMF가 체크하고 그 체크 결과를 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보고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은행 산업의 어떤 건전성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간의 규제 사각지대에 나와 있던 금융시장 상품 기구에 대한 규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보상 체계, 또 금융권 책임 분담 문제, 그리고 여객금융센터에 대한 규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은행에 있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규제가 자본금 규제예요. 그래서 BIS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8%를 이제 이렇게 유지하라, 이렇게 BCBS에서 권고를 하는데, 위험 자산, 그러니까 은행이 실행하고 있는 대출과 투자에 대한 그 자산을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가를 해서 그거의 8% 이상을 자본금으로 보유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BIS 비율은 보통주 커먼 캐피탈 2%,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2%, 그래서 4%를 티어 1 비율로 하고, 거기다가 각종 우선주는 사실은 자본금은 아니죠. 좀 상환 기간이 길다든지 만기가 긴 이런 우선주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선주들을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 인정해서 8% 맞추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충분치 않다. 그래서 최대 16.5%까지 자본금을 쌓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배 이상 이 자본금을 쌓는데, 그것도 보통주 커먼 스탁은 4.5%를 쌓아라.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1.5%까지 추가로 인정해서 6%까지를 손실 흡수 능력이 높은 그런 자본금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약 2%를 과거 4%에서 2%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충자본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버퍼 캐피탈을 좀 쌓아라. 그래서 자본을 보전한 완충자본 2.5%, 그다음에 경기 대응 완충자본 2.5%까지. 그리고 사이파이가 뭐냐면, 정주현, 사이파이가 뭐죠? 와이파이 말고. 이 사이파이는 뭐 이렇게 이 significant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라는 이제 이걸 뭐 했는데, 하여튼 체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거대 금융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형 금융회사. 그러니까 사고가 생겨도
시장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형 금융회사를 사이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파이에 대해서는 1% 내지 3.5%의 추가적인 자금을 이렇게 쌓아서 하여튼 이 자본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그런 카테고리도 상당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순수한 손실 흡수 능력이 높은 그런 자본금을 많이 쌓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당장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2020년까지 시간을 두고 이런 새로운 자본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이제 총 여신을 자본금 대비 얼마나 하면 되느냐. 아까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뭐 높을 경우는 100배까지 간다고 그랬었죠. 근데 과거에는 레버리지 비율이 BIS 차원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각국이 뭐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하나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 총 여신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이런 거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출 익스포저에서 제외했어요. 그리고 뭐 증권화 해가지고 시장에 팔아버린 거 또는 SIV나 콘듀이트로 이렇게 넘겨놓은 거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총여신에서 제외하고 또 파생 상품은 은행의 그 북에 나타나지 않아요. 부의 거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신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거품이 여기서 많이 생긴 거죠. 특히 이런 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 BIS 차원에서 이걸 이제 규제, 자본금 규제가 새로운 규제로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여신에서 제외했던 기존의 항목들을 다 포함해서 총 여신 대비 소위 티어 1 자본, 티어 1 자본이 뭐라 그랬어요? 보통주하고 이익잉여금 이런 우수한 이런 자본을 3% 이상 인정해라. 그러니까 총여신을 늘리려면 티어 1 자본을 더 늘리든지 이걸 안 늘리려면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인 자산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총여신을 익스포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자산 포괄 범위 많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북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내가 투자 자산이 아니고 단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자산이다. 유동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자본금 이 위험자산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규제가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증권화에서 이렇게 시장에서 팔았다든지 또 파생상품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그 리스크 레이트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위험자산 포괄 범위도 상당히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현재 어떤 그 시장 상황에서 평가하는 리스크 요인뿐이 아니고 미래 위험까지 이렇게 반영하는 스트레스드 베리에드 리스크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실사 기준이나 이런 위험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규제 비율을 올리고 자본의 줄을 제고하고 위험 포괄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대폭 결국 조정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비율 제도를 이번에 새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계속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또 부채나 이런 것들이 다 리볼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딜레버리징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을 보면 흑자 도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을 보면 그렇게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닌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을 이제 이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유동성 비율이 그간에 이제 BIS 차원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뭐 나라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여러 변형된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혀 이 유동성 비율을 규제하지 않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 유동성 비율하고 장기 유동성 비율을 두 가지를 도입합니다. 단기 유동성 비율은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필요한 유동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30일 동안 시장에서 추가로 자금이 조달이 안 되고 30일 동안 그 채무 상환 요구가 들어올 때 버틸 수 있는 정도 이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또 시장성 있는 국채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시장에 특히 국채 같은 건 시장에서 이 유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AA 마이너스 등급 이상의 회사채 이런 아주 초단기 유동성을 앞으로 30일 내에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 유동성 비율이고 장기 유동성 비율 이건 1년 동안 시장 상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유동성 비율을 또 별도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제 이 유동성 비율이 새로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기업에서도 이런 유동성 비율 이런 것들을 재무부서나 이런 데서 잘 관리해야 돼요. 기업도 유동성 비율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시장성 있는 국채는 그러면 같이 평가. 다시 크게. 시장성 있는 국채는 같이 비율을 이렇게 하나 같이 평가. 그냥 이것도 전에는 100% 다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위험자산 평가 기준을 엄격화하면서 이제 일부 이제 그걸 100% 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만큼의 그 양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가 기준의 몇 %를 그게 이제 보통 공정거래 평가 방식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소위 스트레스된 상황, 그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00% 다 인정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 80% 인정해 준다니. 그다음에 US 트레저리 빌은 80%를 인정해 주는데 뭐 재패니스 뭐 이런 거버먼트 본드는 뭐 70%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이제 이 평가 기준들이 다 이제 정해지는 거죠. 스트레스된 상황에서의 어떤 국채 가격을 상정해서 그 국채 가격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비율, 그다음에 유동성, 그 단기 유동성, 장기 유동성 비율에 대해서 앞으로 그 이행 그 스케줄이 이렇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다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여기에 따라서 가는데 일부 국가는 이게 너무 좀 가혹하다 해가지고 지금도 좀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뭐 위기가 컨테이전이 일어나거나 뭐 전이될 때 그런 요인들을 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캐피탈 버퍼를 보강하도록 한 거예요. 버퍼 캐피탈 제도.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고 위기가 왔을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을 써니데이스에 더 많이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자본의 충실도를 더 높이기 위한 완충 자본. 캐피탈 컨서베이션 버퍼는 보통주의 2.5% 이상을 추가로 적립해라.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대응 카운터 시크리컬 버퍼는 자산 확장기에 각 금융 감독 기관이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최고 2.5%까지 쌓도록 이렇게 버퍼 캐피탈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평가를 할 때 그간에는 이제 공정 가치에 의해서 되게 평가했어요. 공정 가치라는 게 여러분 알죠? 회계학 다 배웠죠? 페어 밸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평가 시점에 가장 마케터블한 가격이 바로 공정 그 가치인데 위기가 닥치면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정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기 순응성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당금 적립도 역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됩니다. 이게 다 이제 그 금융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하여튼 회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간의 부의 거래로 이렇게 취급해주던 그런 파생 상품 거래들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회계제도, 금융회사 회계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취약점이고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또 회계 기준이 크게는 유럽 기준이 있고 미국 기준이 있습니다. 유럽 기준은 IFRS라 그러죠. 그게 이제 사실 IFRS에 가입한 나라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지금 제일 영향력 있는 국제 회계 기준 기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그냥 IFRS가 아니고 US 갭을 쓰고, 한국도 과거에는 코리아 갭을 썼어요. 일본도 J 갭이라고 해서 재팬 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갭은 이 IFRS로 바뀌었어요. 코리안 갭은 사실상 거기에 다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된 겁니다. 아직도 미국은 이 US 갭이 상당히 그 하나의 기본이 되고 있고, 일본도 자기 갭을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IFRS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각국 간의 회계 기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정 가치로 너무 평가하는 것은 좀 축소하고, 그리고 충당금 할 때 미래 예상 손실을 미리서 반영해서 버퍼 캐피탈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그간의 재무제표에서 부의 항목으로 이렇게 취급되던 여러 가지 장외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증권화된 상품, 이런 부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럽 기준과 미국 기준을 지금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 진척이 됐어요. 다 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도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파이는 이제 크게 은행과 보험사, 그다음에 non-bank, non-보험 이제 이 그런 기구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사이파이는 이제 글로벌 사이파이가 있고 또 domestic, 국내 사이파이를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글로벌 significantly important banks, 은행에 대한 규제가 기존에는 이 크거나 작거나 모든 은행에서 동일한 BIS 비율 그 규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형 은행이 이번에 부실이 나니까 그 부실 위험 전이 속도가 빠르고 대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결국 대형 은행은 이제 이번에 모간 스탠리를 저렇게 파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대형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됐잖아요. 결국은 이 큰 은행이 잘못돼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마불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Too big to fail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자본금 규제에서 말했듯이 추가적인 자본금을 3.5%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이때도 추가 자본에는 보통주만 적격 자본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선주 같은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글로벌 사이파이에 대해서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나 그다음에 어리 인터벤션 이런 리스크 보고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결국은 이제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게 되는데, 이 공적 자금을 넣지 않고 질서 있게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시키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작된 게 소위 이 레솔루션 시스템입니다. 사이파이의 레솔루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그 신속하고 안전한 정리 체계를 마련하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자본 확충을 통해서 그걸 우선 써가지고 이제 그 대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은행이
이 어떤 최악의 상태를 상정해서 우리 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정리 단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미리서 도상 계획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리빙일 플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국마다 각국마다 이 소위 파산제도, 법정관리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제에 국제적으로 일치된 법률 체계를 구축해 놓자. 이것이 이제 이 크게는 글로벌 사이파에 대한 규제 체제입니다. 이런 이제 이 미시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경기 순응성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사각지대가 몇 개 있다 그랬죠. 헤지펀드 규제. 헤지펀드는 98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논쟁이 있었는데 또 헤지펀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하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다시 직접 규제. 그때 보류했던 여러 가지 등록 제도라든지 영업 요건 부여 또 여러 가지 자본금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헤지펀드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스코에서 이제 헤지펀드의 등록 정보 공개에 관한 감독 원칙을 발표하고 G20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행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개혁법이 공포되었고 EU에서도 최소한도 규제 기준 또 정보 교환 요건 이런 제도들이 다 직접 규제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됐다. 그래서 헤지펀드도 이제 소위 과거에는 이제 옵쇼 센터에 주로 이제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법인 설립지에서 등록하는 것은 물론 뭐 대부분 옵쇼 센터이기 때문에 그 헤지펀드 주요 매니저가 어디서 활동하느냐 뉴욕에서 활동한다 그러면 뉴욕 SEC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하게 되면 이제 EU 패스포드, 헤지펀드 오퍼레이션에 관한 EU 차원의 이 패스포드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EU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박예진 헤지펀드가 런던에서 한번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EU 내에서는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프랑스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헤지펀드 패스포드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리고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그간에 규제나 감독이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국이 정보도 파악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외 파생 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거기 당국이 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 파생 상품은 그야말로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딜러와 딜러 간에 그때 이제 이 통신수단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사고 팔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거래소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OTC 장외 오버 더 카운터 마켓에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면 다 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준화된 상품은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제는 중앙청산소를 만들어서 중앙청산소가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디를 통해서 해요? 정주영. 주식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주식 해본 사람? 어디서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근데 직접 개인이 거래소로 가는 게 아니죠. 증권회사에 가서 이제 무슨 주식을 사달라 또는 팔아달라 그러면 계좌를 개설하고 하면 증권회사가 그걸 이제 이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대신
그 결제를 이행시켜 주는 거예요. 거래 안정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파생거래도 이제 CCP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산 결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증권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용돈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도 열어보고,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요즘 무슨 주식이 좋으냐. 그래서 뭐 10주도 좋고, 하기야 삼성전자 같은 거 한 주만 살라 그래도 그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책에서 공부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 메커니즘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외 파생 상품도 이렇게 이제 규제 틀 속으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이게 전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컨셉이 없었어요. 2001년, 2년, 이제 2011년,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결국 들여다보니까 뭐 MMF라는 시장도 있고 증권화된 시장도 있고 RP라는 시장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예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금과 같은 예금 보장 기능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상품들인데 이 상품들이 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이것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상당히 문제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상품을 이제 우리가 섀도우 뱅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말에 이제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자 이렇게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하고 그 규모를 좀 파악해봐라 그랬더니 글로벌 섀도우 뱅킹 규모가 약 67조 달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은행 시스템 130조 달러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규제를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뱅킹에 대한 소위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이 섀도우 뱅킹에 대한 5대 핵심 분야별로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은행과 그림자 금융과의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소위 머니마켓 펀드는 이것도 이 규제 사각지대인데 이건 어떻게 규제하고 머니마켓 펀드 이외의 기타 그림자 금융. 예를 들면 RP 같은 거, 환매 조건부 채권, ABCP, APCP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타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증권화 상품에 대한 규제. 그리고 증권 대차에 관한 어떤 그런 이 섀도우 뱅킹. 그러니까 증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좌를 열어서 증권 어느 특정 주식을 사면 그 증권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수수료를 받고. 또 그 증권을 빌려받아 가지고 어디다 써요? 공매도 하는 데 써요. 헤지펀드나 이런 데는 공매도를 할 때 이제 그 일정 자기가 직접 사서 파는 게 아니고 빌려 가지고 팔아요. 팔고 일정 기간 후에 그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싼 값에 사서 빌린 걸 갚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버는 이게 증권 대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런 전통적인 기존 제도권 금융 상품이나 이런 거에 그 밖에 있었던 거죠. 이건 비교적 늦게 지금 출발했어요. 2012년 말에 이제 이렇게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규제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들 이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평가회사도 그간에 사실은 이게 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S&P 우리가 뭐 무디스 이렇게 하는데 그 주주들은 뭐 금융회사들이 아닙니다. 개인이고 일종의 그냥 일반 상장회사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간에 규제 밖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회사들도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용평가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파이어월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쪽 파트에서는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고, 그럼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 모델을 디펜스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모델을 만드는 파트하고 실질적으로 평가 모델을 돌려서 평가하는 파트를 분리해라. 그런 것들이 이해상충 방지 문제고, 또 이제 이 신용평가회사들이 하는 이 사이드 잡이 있어요. 뭐냐면 컨설팅 업무를 합니다. S&P가 박여진 주식회사를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데, 박여진 회사한테 무슨 컨설팅 비즈니스를 받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컨설팅 피를 챙기고 한쪽으로는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관대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고객이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화 상품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메소돌로지를 사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 공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감독을 이제 강화하고, 또 이 BCBS에서 여러 가지 위험자산 평가할 때, 또 대출, 우량 대출과 불량 대출을 구분할 때 은행이 자체적으로 그 대출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S&P로부터 이미 AAA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 그걸 원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사용을 축소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됐어요. 금융회사 보상체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금융회사 CEO나 임직원들이 단기업적주의에 의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면 그에 그 프라핏에서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지고 보너스 잔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출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먹튀가 된 거죠. 그 후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너스 제도도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IMF에다가 이제 G20 정상회의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너스 제도에 대해서 그 4가지 분야별로 이제 IMF가 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사회 내에서 그 CEO와 간부급 임원에 대한 보너스를 결정하는 어떤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리스크를 담당하는, 아까 심재민이 리스크 담당이잖아. 리스크 담당 직원들은 사실은 실적이라는 게 이렇게 계량화될 수가 없죠. 아는 한은 이게 매년도 프라핏이 나오는데 심재민은 안 나오는 거예요. 홍성호가 여기 무시하는 거예요. 보너스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 부서를 안 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담당 부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보너스 기준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가서 좀 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보너스의 40%, 60%는 당연인데 다 주지 말고 이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을 보고 줘라. 그리고 보너스도 100% 다 현금으로 주지 말고 50%는 이 주식 같은 걸 줘라. 그래서 이게 성과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그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손해가 난다. 그러면 기왕에 준 보너스 다시 환수하라는 거예요. 회사가. 개원해라. 그리고 이제 뭐 외부에서 이렇게 임원이나 이런 CEO를 데려올 때 이 보너스를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연봉 얼마? 그러다 뭐 매년 보너스 연봉이 몇 %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된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너스 규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책임 분담 문제는 이게 결국 뱅크 텍스 문제예요. 은행세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공적 자금을 가능한 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작게 하고, 그 문제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또 거기에 대한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스테이크 홀더들이 나누어서 같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서 정부가 뭐 부담금이나 텍스 형태로 돈을 미리서 걷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IMF가 이렇게 쭉 분석을 했어요. 금융안전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 금융위기가 생길 때 사실은 은행이 그 예금에서는 별로 안 생겨요. 예금 위에 뭐 다른 차입금, 부채, 뭐 은행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차입한다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예금 부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융활동세. 이거는 골만삭스가 1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 났다. 또 보너스가 얼마 나고 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얼마 주는데 거기서 미리 떼자는 거죠. 10%는 떼고 그걸 별도로 은행이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쌓아두는 거예요. 금융거래세는 이렇게 하기엔 좀 복잡해요. 이거 뭐 다 일일이 보고를 받고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특히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 뭐 0.001%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이 3가지가 그 부과 대상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재정 수입 측면에서의 효과, 그다음에 리스크를 얼마나 축소시키느냐의 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정부가 실행하는데 행정력이 얼마나 들고 실행 가능성이 어떤 게 쉽냐 또 어렵냐 이렇게 IMF가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원으로 표시한 것은 이게 효과가 제일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원은 중간, 그리고 세모는 약간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G20에서 결의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이런 방안만 제시하고 각국이 자기 사정에 맞게 채택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 수준의 원칙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채택해라. 그리고 여객금융센터도 그간에 이게 이제 규제에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데서 헤지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옵쇼 펀드, 옵쇼 텍스 헤븐으로 도망가는 금융회사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그냥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세금 별로 안 내는 거예요. 조세 회피 지역을 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부동산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해외 뭐 이런 여객금융센터의 계좌를 가지고 영업하는 거 이런 걸 지금 국세청이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KBS 이런 데서 그 집중적으로 지금 기획 취재해 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최근에 그런 거 봤을 거예요. 뭐 맨하탄에 또는 뭐 하와이에 이런데 모 재벌의 누구 아무개가 뭐 대형 맨션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보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전 세계적인 지금 관심거리예요. 왜? 지금 모든 나라가 재정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돼요.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의 필라가 있는데 하나는 조세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거냐. 이 텍스 헤븐이나 옵쇼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OECD 글로벌 포럼에서 여러 가지 정보 교환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서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나요. 불법. 네,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게 오늘 진동으로 하는 걸 깜빡 잊어먹고더라구만. 예.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권고 사항을 만들어서 이제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텍스 헤이븐이나 옵쇼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건전성 정보 교환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이런 데를 이런 요구에 대해서 G20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역을 우리가 비협조적인 오프쇼어 센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비협조적인 지역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발표를 해서 망신을 준다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지역과의 그럼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진전이 됐어요. 지금 현재 9차 회의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G20 차원에서 금융 감독 규제 강화 방안이 여러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G20 차원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지금 이행 단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섀도우 뱅킹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비교적 늦게 지금 이 테이크업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런 국제 기준 설립 기구 BCBS, IOSCO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재무장관의 보고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정상회의에 다시 보고가 되고 채택이 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데 아마 이제 금년에 그 호주 정상회의를 거치면 아마 이 금융 감독 규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1, 2년 더 논의하면 대강 마무리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이제 금융 규제 감독제도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20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합의가 안 된 부분 또 너무나 센시티브한 이슈가 돼가지고 미처 이거를 꺼내서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단기 투기 자금이 이제 수시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과 또 통화 정책, 과잉 유동성을 유발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 통화 정책상의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직 제대로 대응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신흥시장국들이 다 시장이 개방되고 자본시장, 외환시장이 개방돼가지고 수시로 선진국 자본이 들락거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 상시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본 이동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합의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단기 자금 이동에 관한 어떤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으로서 이런 투기성 자금들을 완전히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울 거로 본다. 그리고 통화정책 문제도 우리가 별도의 세션을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주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 제도 한국을 포함해서 약 25개국이 지금 이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시장의 과잉 유동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IMF 또 여러 가지 통화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기존의 지금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통화 정책 특히 지금 그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그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복잡 다기화된 현대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나 이런 그 금융 시스템 위기 문제를 제대로 어드레스하지 못한다 하는 이제 논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정책 문제의 한계. 그리고 역시 환율제도도 이번에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좀 강력하게 글로벌 리밸런싱 문제로서 제시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겨냥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기세 좋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국제 환율제도 시간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기화된 환율제도 또 불투명한 환율 운영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하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직도 크게 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글로벌 그 불균형 문제는 시정이 안 되고, 불균형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결국 이것이 글로벌 유동성 문제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하나의 그 남아있는 하나의 그 과제다. 그리고 IMF 통화 시스템은 역시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 여러 가지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리고 그 대안도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제 이 포커스 네로우 다운 하면 각 국별로 또 글로벌리 이 소위 매크로 파이낸셜 프루던스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역량도 부족하고 다 그 미시적인 것만 보고 있지, 이게 금융권 전체로 또 금융시장 전체로 위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디텍트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국제 공조 체제도 아직 이제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미진한 과제고 앞으로 계속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논의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위기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냐. 근데 지금 이제 벌써 5, 6년째 되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진전이 있는 부분도 많지만 또 아직 전혀 이 손을 못 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보니까 2기가 극복되고 나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개혁에 대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한 걸 봤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과 우려가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과 감독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역량 간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 상품 이런 거에 대해서 금융 규제를 철저하게 앞으로 좀 강화할 이제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러나 지금 이걸 강화한다 그래서 그러면 완벽하냐? 시장은 또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규제를 협회에서. 그게 속성이에요. 그림자 금융 장외 파생 상품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이거는 손도 안 댔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요. 시장은 또 한 발 앞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또 새로운 리스크를 쌓을 거예요.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돈을 벌고 잔치를 할 겁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야, 이런 규제를 그러면 엄격하게 해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 발전은 어떻게 보면 또 규제의 틈을 비집고 나가서 발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보면 메릴 린치가 망하고 리만 브러스가 망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살아남았잖아요. 더 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결국은 주의를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욕심 가질 수 있죠. 누구나 탐욕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주의를 놓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하면 기회가 오고, 그걸 못하면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이 그간에 뭐 논의한 것들에 대한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